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숨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주인이 피의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4일 전북 전주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큰 파열음과 함께 바닥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균열이 생기면서 타일이 부서진 겁니다. 당시 식장에 있던 혼주 측은 호텔이 안내 방송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해드려야 될 말씀이 정말 많아서요.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주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이 산책 중에 이 배달 기사에 의해서 배달통에 실려서 동적을 감췄던 이 시추 강아지 전단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보 부탁드린다 했는데 세상에 일주일 만에 찾았답니다. 이 상계동 일대를 혼자 이게 지금 찾은 직후의 모습인데요. 떠돌다가 학생들이 발견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죠. 전단지만 2천여 장을 뿌리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을 했다는데요. 이 견주 사반 가족들께도 감사 말씀 전하면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고 하셨다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여기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신 창원 사는 83 우리 엄마 조신단 여사 빨리빨리 쾌차하시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하신 김익주님, 조여사님 호랑이 기운 솟아라. 뇌경색으로 입원 중인 아빠 오정구님, 아빠 간호하는 김경희 여사 응원 좀 부탁합니다 하신 오소현님, 12살 아들이 길게 기른 머리카락 잘랐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에게 기증하려고요. 우리 아들 최고 하신 하지혜님, 남편과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전화 끊을 때마다 사랑해 하자고요. 바로 연습해봤죠. 어라, 약속 어기고 빠이빠이 하네요. 참을까요 싸울까요 하신 평택의 황금선님. 자, 백 변호사님 어떻게 할까요? 싸워야죠. 아, 왜? 네. 싸우라. 그래야 고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싸우세요. 자, 그리고 오는 28일 미국 유학 가는 정식이 엄마 이영숙님, 10대 손주 두신 김춘희님, 사반의 영원한 팬 김필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반 뉴스에이 육방.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과 구독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멈춰선 트럭 구출 작전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트럭이 장애물에 걸려서 멈춰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 경찰이 출동했는데 저 길목 막아가지고 막히는 거 보십시오. 자, 급한 대로 경찰들 으라차차차차 하지만 꿈쩍도 안 합니다. 인근에 있던 택배 기사들까지 달려들었어. 이대로 가만히 있을 기가 또 으라차차차차차차차. 와 덕분에 한 차로는 열렸습니다. 자, 바퀴 움직여 보세요. 경찰 지시 받고 운전자 결국 빠져 나가는데 성공. 장애물까지 완벽하게 또 수거를 합니다. 이 기자 진짜 초인적인 힘. 네, 맞습니다. 지난달 18일에요. 부산 북부경찰서에 이 남해고속도로 덕천램프 구간에서 한 트럭이 장애물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당시 이 트럭이 비스듬하게 선 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를 들어 올리려고 시도를 하니까 인근에 있던 이 택배 기사도 힘을 보태면서 이 차량을 1차로 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2차로에 공간이 생겨서 뒷차량들이 통행에 성공을 했고요. 이후에도 이 경찰과 시민들이 장애물을 빼기 위해서 차량을 들어 올렸고 이 바퀴가 굴러가고 차가 앞으로 빠지니까 이 경찰이 무사히 장애물까지 제거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민경 합동 작전이었네요. 네, 추운 날씨인데 굉장히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
전부 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출동한 그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일처럼 진짜 그 발벗고 나선 그 택배 기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사실 이 시민과 함께하는 이 그 경찰 활동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도움이 없는 경찰 활동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우리 민간인들과 또는 그 경찰관의 이 합작 그야말로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 또 이어가 보죠. 송중기의 연인 정체는 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무슨 지금 외국 배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6일에 이 송중기 씨의 소속사 측은 송중기 씨가 영국 국적 일반인과 열애 중이다 이런 사실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열애 인정 이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송중기 씨가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모습을 봤다 이런 목격담과 이들로 추정되는 사진까지도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그 여자친구가 영국 출신 전 배우인 KT 루이스 사운더스가 아니냐 이런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송중기 씨가 한 시상식의 수상 소감에서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어서 열애 상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추측과 관련해서 송중기 씨의 소속사 측은 송중기 씨의 여자친구가 영국 출신 KT 루이스 사운더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 하하, 그렇군요. 더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좁은 오르막길 날벼락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피하실 수 있을까요? 영상 보시죠. 자, 커브길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편에서 뭐 차 한 대 지나갔고, 두 번째 지나갔고, 세 번째, 야, 네가 뭐야? 아우, 와, 저거 세상에 역주행을. 이 커브길 내려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무슨 생각으로 운전을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심심찮게 추월하는 차량들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천천히 가고 그러면. 근데 그거는 전제 단서가 좀 있어야 돼요. 앞에 시야가 확보가 돼야죠. 근데 지금 커브길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보가 되나요? 아니, 안 되죠. 지금 저 추월하는 차가 지금 이 불박 차량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유.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추월을 한 건데 지금 천만다행히 불박 차량이 좀 천천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고 올라가셨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걸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걸 피하셨군요. 피한 거죠. 저기 지금 속도를 주면서 피한 거잖아요. 세상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정말 잘하시긴 했는데 저 앞에 추월하던 차량, 저런 차량들은 좀 명백한 중앙선 침범입니다. 그리고 저건 12대 중과실 적용되고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운전인데 저건 벌점이나 저 벌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 신체나 생명에도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시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행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울릉도의 한 오르막길입니다. 속도 25km 시속. 자, 천천히 올라가는 관광버스. 자, 일단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 커브를 꺾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거 뭐야 이거. 야, 세상에. 불박 이 버스랑 충돌이 없었다면 저 지금 위에서 내려오던 차 반대편 낭떠러지로 추락할 정도의 속도였대요. 양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블랙박스 차량이 울릉도 관광버스입니다. 관광버스니까 굉장히 천천히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보신 것처럼 이 불박 차량은 자세히 보시면 길 오른쪽에 볼록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차량이 나타난 걸 봤어요. 근데 뭐 길이 좁으니까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낭떠러집니다. 어떻게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와서 정면 충돌을 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차주 저 빨리 달려온 차주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또 이어가 보죠. 영화 좀 봅시다 좀. 예. 13년 만에 속편 개봉한 영화 아바타2 많이들 보셨겠죠. 자,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셔서 그런지 별의별 이 관람평도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자,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6시쯤 충남 서산의 영화관에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 보세요. 자, 광고 시간부터 계속 떠들길래 영화 시작하면 그만하겠지 했더니 러닝타임 3시간 내내 앞좌석 발로 쿵쿵 차고 대사 따라하고 부모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자, 아이 잘못도 있지만 그걸 제지하지 않은 니들 잘못이 제일 커라고
속으로라도 미안하다 느끼세요. 막. 자, 교수님. 네. 아바타 2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 보실 작정이신가요? 안 계획은 있으시죠? 아직 계획 없습니다. 예. 안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바타 1을 안 봐서. 예. 자, 러닝 타임이 무려 3시간입니다. 그 성인도 말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겠다는 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물론 뭐 올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문제가 없으니까 이 연령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이 없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저 부모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보통 제대로 된 그 부모 같으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갈 때 사과도 없이 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피해를 입은 이분들이 좀 가만히 있지 않고 스트레스를 좀 줘야 돼요. 좀 조용시키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도 아주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모들이 살면서 이제 가정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들 저렇게 키우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고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 부모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제자들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다 지켰기 때문에 지켜도 별로 표가 안 났는데 요즘은 잘 안 지키니까 조금만 지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영화 커뮤니티에 올라온 또 다른 후기글 한번 보시죠. 아바타 2입니다. 자, 영화관에서 관객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일명 최악의 관크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올린 글인데요. 좋은 영화관이라고 해가지고 광주에서부터 3시간 걸려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극장에서 그냥 회를 떠먹네 아주 그냥 초장에 찍어 먹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파스타인지 밀면까지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에티켓도 모르는 인간들이 있을까봐 이 심야 영화로 세상에 결제까지 했는데 내가 극장까지 가서 초장 냄새를 맡을 줄이야. 이분은 예. 혹여라도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정말 영화를 방해받지 않고 보려고 새벽 2시 걸 보셨어요. 진짜요? 새벽 2시 심야 거를. 영화. 네. 그리고 광주에서 또 코엑스에 있는 그 가장 좋은 그 관람관입니다. 예. 근데 메가박땡 안에 돌비 시네마라고 해서 음향 시스템하고 화면이 진짜 좋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메가박땡. 네, 박땡. 예. 박 거기까지만.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평일 그 대비 9,000원 정도가 주말 관객 기준 더 비싼데 저도 이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식사를 하신 분들 종종 보긴 했는데요. 진짜요? 그래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영화관에서 외부에서 가지고 음식물 반입하는 거 허용하는 방침을 정하고 종종 이 음식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긴 하는데 야 그래도 회를 먹는 사람은 회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그 회는 초장에 뭐 냄새까지 날 수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밀면이나 뭐 파스타를 후루룩 쩝쩝거려서 먹었다고 하면 그럼 집에 가서 그냥 드시지 왜 극장에서 본인은 물론 뭐 영화 보면서 그걸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 아까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양 변호사님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필 아바타 2를 보면서 이 회를 먹었을까? 이게 약간 바닷속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안 보신 분들에게 뭐 스포일러 정도는 아니까 배경이 바다예요. 1편이 숲이었다면 바다로 옮겨가서 온갖 바다 생물들이 막 헤엄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아마 그분은 근데 이분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회를 먹으면 뭔가 극장의 그 화면 속의 아이들을 해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좀 무서워요, 약간. 약간 4DX라고 촉감, 식감까지. 아니 그 수족관 가서 고기들 보면서 회 드실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저 고기 내가 먹고 있네 이러면서. 예, 잔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 보죠. 미키 광수는 곤란해. 자, 이 사반 가족분께서 저희 메일로 정말 진짜 고민이다. 진짜 이 직접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그리고 우리 패널분들께 진짜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보내신 사연이에요. 네, 이 남성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헤어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헤어지란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여자친구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이 서울에서 헤어샵을 하고 있는 남성인데요. 이 7년간의 열애 끝에 최근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당시 이 남성이 개그맨 미키 광수 씨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흔히 해병대 컷이라고 하죠. 옆머리를 다 밀고 중간 머리만 남긴 그런 머리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보고 예비 장모님 왈 옆집에 있는 건달과 똑같은 머리다. 동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면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남성은 머리야 사실 기르면 되지만 나중에 또 어떤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을까 걱정이라고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예, 이거 진짜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예비 사위 이분 사연자가 잘못했다. 아이고 미키 광수라도 닮았으면 말을 하네. 옆집 건달 스타일이잖아. 어? 백서방 욕 먹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우리 딸 선영이 망신인 거 몰라. 왜 몰라 동그라미. 선영이 망신. 우리 딸. 야, 거기다 이름을 넣어놓네요. 그렇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보다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방금 뭐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하고 변호사님. 자, 다음 이 예비 장모가 잘못했다. 장모님, 미키 광수 옆집 달건이요. 투블럭 상투머리가 얼마나 멋쟁이 머리인데요. 저 백년손님 사위입니다. X. 예. 자, 일단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시작해 보죠. 저도 사실 그 뭐 헤어지라는 말씀은 그냥 이게 표현이 과하신 것 같고요. 딱 이 사연을 보는데 2002년도 우리 월드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3, 4회전 튀르키예랑 했는데 한국을 상대로 득점을 했던 선수가 있어요. 저 선수 이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런 국제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는데 그 선수의 머리가 저 머리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머리가 왜 저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는 못 받아들일 한계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저로서는 제가 장인이 될 사람이라면 아이고 그게 뭐라고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저 안 되는 부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머리만 좀 바꿔주세요. 예. 자, 교수님도 한 말씀. 예. 네, 일단 이제 저 사람이 자기 처가가 될 집에 가면서 원래 우리가 수능 시험 볼 때는 이발 잘 안 하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갖다 놔두고 또 이제 그 집의 어머니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 안 한다 그걸 전혀 알아보지 않고 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아까 옆집 건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깍두기 머리 아닙니까? 옆에 쫙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통상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사는 분들은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면을 갖다가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 사람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 것 같고요. 우리가 통상 이제 면접을 간다 하더라도 만약 면접 가는데 저렇게 가게 되면 면접위원들이 면접 보는데 이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그게 이제 좀 상식적인 선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결혼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저 머리를 기르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 때는 저렇게 안 하고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일단 이 정도 들어보셨고요. 우리 백사위. 예. 아니, 일단 저는 그때 얼마 전에 있었던 타투 논란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세상이 좀 많이 변했고 두 번째 이 남성의 직업이에요.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개성 있는 머리 스타일을 하고 그렇게 연출을 해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최소한 예비 장모님께서 지금 예비 사위의 직업 정도는 알고 계셨을 텐데 굉장히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그냥 일률적이고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의 머리 스타일을 원하셨다면 그거는 예비 사위에 대해서 너무 안 알아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서 저는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지적을 하면 모르겠지만 장모님이 이걸 가지고 결혼을 해 말어를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 남성 아까 고민하는 것처럼 야 이거 나중에 또 진짜 이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거 갖고 또 트집 잡으시는 거 아니야라고 충분히 걱정할 만한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백 변호사님 네. 처음에 이제 이 장모님 네. 되실 분 이렇게 보러 가셨을 네. 때 아니 이게 이 백 변호사 수염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이런 말씀 안 하셨나요? 하셨죠. 하셨죠. 네,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군.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네, 일단 바람처럼 안녕님은 그냥 남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닐까요? 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하트님은 예비 장보님이 조금 촌스러우신 것 같다, 유행을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또 해주셨습니다. 또 민정준님은 땀 많은 우리 아들은 사계절 빡빡인데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이 되게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안시혜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이 산후조리원 시절부터 사건 반장을 보던 생후 18개월 된 장연우, 저녁 먹을 시간에 사건 반장을 틀어 놓으면 이런다고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제가 앞서 나오면서 뾰로롱 하니까 연우가 저렇게 그 리듬에 맞춰서 몸을 흔드는 겁니다. 자, 18개월짜리도 심취하게 만드는 이 마성의 주문 뾰로롱.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위 건강을 위한 차세대 원료? 윌은 알고 있었어. 동의보감 속 그 원료. 구지뽕과 20배 강화된 특허 유산균이 만나 더 강력해진 위에는 윌. 멈추지 않아야 발견할 수 있고 마침내 마주할 수 있기에 세방그룹은 70여 년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 세방그룹.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숨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주인이 피의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사건의 정황을 파헤쳐봅니다. 자, 새로 드러난 소식,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겨두었던 사건인데요. 지난 25일에 이 택시기사의 아들이 며칠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에 남자친구 아파트의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 이 씨가 체포가 된 겁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씨는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지만요.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 씨 결제 내역에는 이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 이 씨가 범행에 사용한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이 아파트의 소유주가 이 씨가 아니라 50대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추가 범행을 염두에 두고 소재 파악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자, 저 남자의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집주인은 50대 여성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50대 여성 실종이 됐습니다.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성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이 지금 이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 집이 아닌 집에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성의 행방을 확인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이 피의자가 이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까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이 여성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영장 또 계좌영장 같은 걸 이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이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생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는데 피의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지난 여름에 집을 나갔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 전 여자친구가 어디인지 모른다. 이렇게 진술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오늘 점심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백을 했던 거죠. 저는 이거 뉴스 딱 보고 소름 끼쳤어요. 진짜 이 전 여자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택시 기사를 해쳐서 그 시신을 그 아파트에 보관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전 여자친구도 해쳤던 겁니다. 살해했던 겁니다. 이미 지난 8월에 살해해서 이게 파주의 천변에 버렸다, 유기했다라고 그렇게 자백을 오늘 했습니다. 예. 결국 2명을 살해한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 여친이 실종된 뒤에 피해자가 이 전 여친 명의 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했잖아요. 이 기자 잠시만요. 지금 보고 있는 저 장소가 지난 8월에 그 집주인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장소를 지금 경찰이 수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바로 저 전 여자친구의 명의 카드로 수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 경찰은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피의자가 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는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대출액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연쇄 살인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옷장에서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한 거는 현재 여자친구였잖아요. 저는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오늘 이 오후에 속보를 딱 보고 만약에 이자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 무슨 일이 또 제가 뭐 말은 직접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만 무슨 또 변이 있을지 몰랐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범행 동기가 모두 이제 그 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음주운전을 갖다 하면서 그 택시와 사고를 냈는데 홧김에 그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홧김에 사람을 살해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옷장으로 시신을 가져다가 놓는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 여친 카드에서 이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지고 지금 보니까 돈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한다면, 야, 또 한 명을 또 다른 이유를 잡아 가지고 대상으로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범행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증거 인멸을 하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뭐 이 당사자가 우발적 살인이었다, 뭐 음주운전 관련해서 합의금 지급 관련해서 우발적으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게 우발적이려면 집에 본인 돈이 있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밀하게 일단 대상을 특정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게, 일단 범행 후 5일 동안 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7천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결제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피의자가 범행 후에 이제 피해자의 택시를 한 1km 정도 떨어진 인근 공터에 택시를 버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택시 안에 있었던 저 블랙박스 기록을 전부 삭제했는데, 예. 과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순순히 택시기사가 이 집까지 온 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조차도 의심을 갖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피해자가 살해를 당한 사람이 단 2명뿐이겠느냐? 택시기사, 옷장에서 발견된 택시기사, 그리고 그 집에 원래 주인이었던 전 50대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살인이라는 게 한 번이 쉽지, 한 번 하고 나면 말이죠. 그 다음은 그냥 관성대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 여자친구 이외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지금 경찰은 아이고야.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피의자 차량 뒷좌석에서 이 숨진 전 여자친구의 혈흔으로 추정이 되는 자국이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경찰이 이제 그 정밀 감식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육안으로는 이것이 핏자국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루미놀 용액을 사용을 해서 이제 확인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커밍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쇄 살인을 분류를 하면서 금전 추구형이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그 돈을 지속적으로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떻게 그 부딪힌 그런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경찰은 반드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안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봅니다. 예. 뭐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일단 당연히 구속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신상 공개 이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제주도 그 식당 여사장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상 공개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양 변호사님, 일단 좀 미리미리 좀 경찰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이미 너무나 중대한 범죄이고 신상공개 이제 요건이 중대한 범죄이고 범죄 수법에 있어서도 예방의 필요성도 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될 거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게 이미 드러났고요. 이것도 우발적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법이 이미 사람을 해친 상태에서 거기 머물면서 또 여성을 교제하면서 또 대출을 받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봐서 저는 며칠 내에 공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알아봅니다. 자,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 개요부터 잠깐 정리하고 가죠. 네, 이 사건은 지난 12월 16일에요.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피해자의 자택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는 제주에서 유명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요. 주범인 김 씨가 이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살해한 뒤에 도주를 한 건데요. 알고 보니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평소에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박 씨가 피해자를 손봐줘라, 드러눕게 해라 라면서 이 김 씨에게 총 2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김 씨는 하천에 피해자 휴대전화를 던져버렸고요. 이 택시를 타고 미리 챙겨온 옷을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주는 행동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후에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배편으로 도주했는데 이후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주한 사람이 하나 있고 그것을 범행을 실행한 사람이 부부 2명이 있습니다. 자, 이 정말 계획 범행 여기서 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몰래카메라로 알아낸 비밀번호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제 이 사건 처음 발생 당시 전해드렸을 때 이걸 삐삐삐삐 누르고 들어가서 범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근데 그 번호를 이 사주한 사람이 알려줬다, 귀뚱해줬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그게 일단 일부는 맞습니다. 처음에 알려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11월쯤에 일단 이 피해자 저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하고 그리고 이제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범행을 위해서 저 김모 씨, 그러니까 주범이 11월 달에 일단 1차적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 근데 비밀번호가 틀리는 거예요. 아, 근데 왜 틀린가 봤더니 이 피해자가 아까 사주했던 박 씨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변경을 한 상황이니까 침입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 김 씨 양산으로 돌아갔다가 이달 초에 다시 제주에 내려와서 피해자 주거지에다가 이제 CCTV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이제 저러면 뭘 이렇게 달고 계속 주변을 서성이면은 좀 눈치를 주변에서 챘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남의 집에 그냥 드나들어도 의심받지 않는 몇 가지 직업이 있죠. 그중에 택배 기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김 씨가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해서 이 몰래카메라를 불법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요. 육지에서 제주 오면서 배에다가 오토바이까지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라이더 연기를 하려고요. 그렇죠. 제주로 오는 배편에 그 오토바이를 실어서 왔던 거고 그렇게 설치한 카메라로 비밀번호에서 3자리를 알아내는데 한 자리가 비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범죄를 교사했던 박 씨가 보니까 이거 피해자의 이 기념일과 관련됐다라고 딱 짐작을 해서 맞췄던 겁니다. 그렇게 비밀번호를 파악해서 3시간을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살해했던 겁니다. 교수님, 일단 이 처음에 이 살인을 교사한 걸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겁만 주라고 했지 나는 죽이라고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과연 그랬을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청부 살인이라든가 또는 뭐 살인 교사건에서는 늘 교사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나중에 경찰에 검거되고 난 이후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나 지시한 거는 맞다. 근데 살인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거 뭐 제가 지난번에 바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범행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피해자를 죽여도 된다는 말로 이해했다. 뭐 서로가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안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들어눕게 해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이걸 우리가 그 분석을 해보면 비밀번호를 알아내 가지고 뭐 침입 시도를 갖다 하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육지에서부터 오토바이를 가져와 가지고 택배 기사를 가장해서 또 다시 그걸 알아내고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인데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념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그동안에 공을 들인 것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겁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물론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그것이 밝혀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것과 연관돼서는 아마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할 거로 그렇게 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또 전해졌죠? 네, 지금 그동안에는 죄명이 이 살인을 교사했던 박모 씨 같은 살인 교사 그리고 실제 실행했던 김 씨 부부는 살인죄로 일단은 의유를 했었는데 죄명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죄명은 강도살인죄입니다. 이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은 뭐냐면 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의 명품 가방과 또 있었던 현금까지 들고 나왔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죄명 자체가 강도살인죄고 예. 단순히 아까 뭐 들어눕게만 하라라고 해서 살인을 교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 박모 씨 경우에도 그냥 공동정범으로 해서 강도살인죄로 지금 의율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박모 씨가 또 이 김 씨 부부에게 이런 살인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현금 2억 원과 음식장 운영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라는 내용들도 일단은 확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보수로 그런 액수를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는데요. 자, 가족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좀 정말 좀 제가 작심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사건을 다시 세 번째 다루는데요. 방금 전해드린 이런 속보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오후에 제주경찰청에서 이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오늘 이 세 사람, 아니 최소한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실제 살인을 실행한 그 사람의 얼굴이라도 저는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이 기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경찰이 피의자 3명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오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제주경찰청이 오늘 오후 2시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 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참고로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5개 사건에 대해서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고유정 사건인데요. 심의 결과 신상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바로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신상공개 결정. 그때 바로 됐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가 얘기했고 법무부 장관이 막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누구도 이게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죠. 자, 저는 말이죠, 교수님. 이걸 만약 이 제주 식당 대표 살인 사건도 만약에 무슨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라도 했었다면 과연 이 제주경찰청 신상공개 심의위원들이 이거 비공개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줄기차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신상공개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뭐 공익보다는 뭐 2차 피해,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 이거는 뭐 이연령 비연령이죠. 여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자백을 했고 그렇게 돼서 살인범 같은 경우는 뭐 국무총리가 얘기를 하든 누가 얘기를 하든 아예 그냥 신상 공개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언젠가는 좀 이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공의 이익도 뭐 피의자의 가족들의 2차 피해. 그럼 전주하는 친당역 살인 사건 주범 전주하는 가족 없습니까? 그 사람들의 가족,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예? 공공의 이익. 무슨 공공의 이익? 백 변호사님. 네. 예? 일단은 뭐 비공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박 씨가 일단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 주거지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라는 건 좀 추정을 할 수 있죠, 과거에. 그러면 결국 이 피의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차 피해 갈 수 있다, 사실상 알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일단 비공개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러면 실제 살해 행위를 실행했던 김 씨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전체를 다 비공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신상공개 제도에서 공개 여부 결정이 날 때 최소한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들 정도라면 그래도 꽤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납득이 안 가는 이런 결정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소한 일관된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말이죠. 마구잡이로 공개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무슨 기준, 원칙 같은 게 있어야지. 뭐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누구 위에 높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우르르르르르.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열을 내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셔서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계속 할 겁니다, 저는. 예.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생각만 해도 설레고 행복한 날이죠. 이날은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결혼식이었던 건데요. 많은 하객들이 식장에 도착하고 신랑 신부 입장을 앞둔 상황. 그런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갈라졌는데요. 지진이다. 하객은 물론 웨딩드레스 차림의 신부까지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예식장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들으신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아수라장 이상한 소리가 팍팍팍팍팍 어떤 소리? 네, 이게 전북 전주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난 소리인데요. 이 오늘 사건을 겪은 30대 신랑과 20대 신부는 5년 열애 끝에 지난 24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에 이 1시 예식을 앞둔 상황이어서 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하객들은 거의 대부분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시 반쯤에 이 호텔 예식장 3층에서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분의 긴박했던 그 목소리 잠깐 듣고 가시죠. 갑자기 뭐 하나가 엄청 크게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펑 하면서 크게 터지는 소리가 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천장에 있는 뭐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이제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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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한 5번, 6번 정도 소리가 났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타일이 이제 올라오면서 계속 하나씩 올라오면서 깨지니까 거기 결혼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건물이 약간 움직였거나 뭐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무너지는 줄 알고 누구 한 명이 이제 건물 막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나가니까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됐죠. 난리가 났죠. 막 다 뛰쳐나갔죠. 그 안에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다 뛰쳐서 나갔고. 와, 양 변호사님. 이거 말도 안 나오네요. 진짜. 너무 익숙한 재난 영화에 너무 익숙하게 나오는 겁니다. 뭔가 어디서 소리가 나고 바닥에 갑자기 쩍쩍쩍 갈라지는 그 상황. 딱 그런 게 예식장 안에서 재현이 된 거잖아요. 그 와중에 누군가 건물 무너질 것 같다니까 다들 이성을 찾을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한꺼번에 막 수십 명이 이 계단을 통해서 3층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엘리베이터 못 썼죠. 아이들도 있었고요.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신부는 대기실에 있다가 지금 사파니까 저 정도지만 오창새도 제대로 못 추스리는 채로 웨딩드레스 차량으로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그 영하 날씨예요. 그때가 전주도 영하 12도였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최강 한파 서울은 14도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저런 거 나갔던 겁니다. 진짜 글자 그대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뭐 예식장 주변은 아닙니다만 전주 시내 모습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 그때 맞죠? 예, 24일. 자, 교수님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을 예식장 밖으로 뛰쳐나가게 했던 그 소리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소리가 이제 바깥에서 들려오느냐, 그 위에서 들리느냐, 아니면은 아래에서 들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폭발음의 정체는 바로 바닥에 있던 그 타일 바닥이에요.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고 건물 타일 바닥에 균열이 쫙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죠? 이게 보통 지진 같은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어긋나면서 균열이 가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뛰어가지고 이제 벗어났는데 실제로 이제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평평했던 바닥 타일이 곳곳이 어긋나면서 부풀어 오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그 대피하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상사가 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정말 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해외 토픽에 보면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중동 지역에서 결혼식장에서 사람들 하객이 있다가 밑으로 쑥 꺼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 보면 지금 안 그래도 뭐 지금 할로윈에서 사고 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전부 다 트라우마가 있는데 맞습니다. 저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왜 저런 거래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호텔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예. 너무 날씨가 추워서 바닥 타일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균열이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안전진단도 받았고 1년에 2차례 정기적 안전진단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 일이 터져서 25일 날 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타일이 균열을 갖고 왔던 일이 생겼는데 19일 광주에 있는 한 6층 건물에서도 5층 바닥 건축재가 금가고 뒤틀려서 무너질 것 같았다. 뭐 이런 지금 기사도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 이 예식장도 그렇고 이 광주의 저 6층 건물도 구조적인 안전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건축구조기술사가 이제 이걸 조사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꼭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이제 큰 타일, 세라믹 타일을 쓰는 시공 기법 자체가 급격한 겨울철의 온도 변화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방을 하려면 세라믹 아닌 다른 재질의 타일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타일 크기를 줄여야지 앞으로 추워지면 저런 일이 계속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니, 저기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다친 사람 없고 뭐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거. 결혼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차례 이렇게 큰 소동이 지나고 나서 결혼식장에 돌아와 봤는데요. 이 바닥 타일을 벗겨낸 뒤에 붉은 카펫으로 덮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식을 진행을 했는데 이미 하객들 대부분이 다 빠져나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인 측에 따르면요. 행복할 결혼식에 신부는 눈물을 흘렸고 하객들도 불안해서 그냥 식권 돌려주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을 본 사람보다 그렇게 나가버린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신부 측에 따르면 자신이 놀라서 떨고 있으니까 이 지인들이 저를 더 걱정하기도 했지만 어떤 지인은 하객으로도 여기 더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자, 신랑 신부 당사자 두 분은 지금 신혼여행 중입니다. 자, 하지만 그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뭐 신혼여행도 지금 제정신으로 하고 계시지 않겠죠. 지금 뭐 기분이 나시겠어요? 왜? 그 결혼식장의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유난 떠네. 양 변호사님. 진짜 왜 이렇게 이게 뭔가 문제가 터지면요 제발 대응을 좀 제대로 해주세요. 대응을 사람들이 그렇게 3층에서부터 수십 명이 우르르 빠져가는 모습 이 식당 측에서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랑 신랑 신부 결혼식을 치르러 들어와서 그러면 이 하객들이 안심하게 안내 방송을 좀 해주거나 안내문이라도 여기저기 붙여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겨울철 추위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 건물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식이라도 남은 시간에 치를 수 있었잖아요. 그거 좀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유난 떠네 이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건 주장입니다만 신부 측 주장입니다만 유난한다. 아니 유난 안 떨게 됐어요 지금. 예. 야, 이제 진짜 양 변호사님 저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는데, 결혼식장 그 식장 측에서는 이 안내 방송, 대피 방송 이거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예식장 같은 데 보면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이제 예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다른 데서 결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 방송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그 결혼식이 다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다른 층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퇴피하십시오 했다가는 그러니까 안내 방송을 자기들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 한 거죠.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저건 지금 보시는 거는 뒤늦게 붙인 안내문이라는 네, 건데. 뒤늦게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과하고 예식비 예도비도 안 받았고 일부 이제 식사 먼저 하시는 분들도 일부이긴 하지만은 식대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그 혼주들이라든가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행사인데 예. 뭔가 보상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뭐 유난을 떠내 뭐 이런 거는 혼주 측의 이제 주장이고요. 백 변호사님. 네. 들으신 것처럼 식장 측에서는 우리도 다 할 만큼은 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나 봐요. 네, 일단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그걸로 화가 풀렸을까? 이런 생각은 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일단 신부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대관료도 좀 안 받고 또 식사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부분 식대도 면제해주고 뭐 그 정도면 사과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사과냐? 그 정산하는 분이 사과를 했는데 정산하는 분은 돈 받으려면 당연히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호텔 측에서는 그 정산받는 분도 임원이다. 그분이 사과했으면 사과를 한 거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래요. 이게 이런 정도의 상황이고 그냥 단순한 행사도 아니고 결혼식이잖아요. 그럼 신랑 신부가 느꼈을 그 정말 엄청난 공포감과 또 거기서 느꼈을 엄청난 이런 실망감이나 그런 분노 같은 것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는 우리가 뭐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상 예식장 측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사과했다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신혼여행 갔다 오시면 예. 뭐 집에 찾아가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최대한 신랑 신부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픽 동물 가보시죠.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을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밖에 있었던 건지 털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때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주인을 빤히 보는 녀석. 이내 납작 엎드려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춥겠다. 네, 보기엔 굉장히 추워 보이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강아지 아이비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첫눈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비는 무려 1시간이 넘게 저렇게 눈을 맞으면서 서 있었고요. 앞발로 유리문을 치고 또 짖으면서 주인에게 놀자는 신호도 보냈습니다. 잠잘 시간이 다 됐는데도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결국 아이비는 이날 내리는 한방눈을 실컷 맞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결국은 안으로 들이지 못했군요. 네, 주인이 눈을 너무 사랑하는 이 아이비의 고집을 꺾지 못한 셈이죠. 결국 영상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2,54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아기와 함께 눈 구경도 했고요. 낮이고 밤이고 털이 하얗게 될 때까지 눈을 맞으면서 저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말레이시아로 가보시죠. 네, 쥐 한 마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바로 치킨인데요. 이 녀석 맛있게 튀겨진 치킨 맛에 푹 빠진 모양입니다. 정신없이 치킨을 갉아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쥐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곳 말레이시아의 한 식당입니다. 왜 밥 먹는 시간인데 이런 걸 보여줘. 네, 당시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이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이게 얼마나 황당했으면 음식과 생쥐를 번갈아가며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님의 마음도 모른 채 쥐는 요리조리 치킨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저 식당 진짜 이제 리뷰 좀 달고 싶네. 네, 이쯤 되면 식당의 위생 상태가 걱정이 되시죠?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해당 식당에 방문해서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약 14일간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충격적이다. 이거 현실판 라따뚜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남성이 수염에 무언가를 하나하나씩 달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달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트리용 장신구입니다. 저걸 왜 수염에 달아요? 네, 완성된 모습 한번 보시죠.
오. 네, 크리스마스 트리 같죠? 어. 자, 남성 턱수염에 장신구를 가장 많이 달아서 기네스북에 오른 조엘 스트라서입니다. 2019년부터 302개의 장신구를 턱수염에 달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 매년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무려 총 700개의 장신구를 붙이면서 또다시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저 거북목 올 텐데. 목표. 가벼운 걸로 하겠죠. 어. 네, 남성 갈수록 기술이 늘어서 더 많은 장신구를 쉽게 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꽤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냥 트리 하나 사 그냥. 일단 저 장신구 다 다는데 한 어. 2시간 30분, 뭐 떼는데도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거북목 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 약 2.2kg의 장신구가 턱수염을 잡아당겨서 굉장히 큰 고통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설마 네. 계속 하려는 건 아니겠죠? 계속 할 것 같네요. 이 수염에 관한 기록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미 턱수염과 관련된 기네스북 기록을 무려 1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새로운 기록을 계속해서 도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하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